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총 면적 78,864km의 체코는 중부 유럽에 속해 있고 주위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000m에서 1600m 산맥이 둘러싸인 보헤미아 분지와 모라비아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도 프라하가 중심인 서부의 보헤미아와 중심지 브루노가 있는 동부의 모라비아가 그것입니다.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나라 대부분에 500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으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죠. 총 인구의 94%가 체코인이고 나머지 4%가 슬로바키아인입니다. 폴란드와 경계지인 오스트라바에 소수의 폴란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헤미아에 약 6만의 독일인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는 체코, 외국어는 독일어가 가장 잘 통하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언어로 체코어가 기네스북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을 가져왔으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었습니다. 1989년 11월 민주화 혁명에 비로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죠. 주변 국가에 비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바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인구의 종교 구성비는 로마 카톨릭이 39%, 신교가 2.5%, 후스파가 1.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중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서구화된 곳으로 경제적으로도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이며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체코는 초원과 호수 등의 자연미와 오랜 역사에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스타일의 고성이 여행하는 데 큰 볼거리를 줍니다. 중부 유럽 여행의 기점이 되는 곳으로 중부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코는 중심지입니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은 거리들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프라하 성은 우리들을 중세로 초대하기도 하지요. 음악과 인형극, 낭만과 역사가 살아 심지는 체코에서 중세의 숨결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체코는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영화, 사진, 애니메이션, 미술, 조각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하였으며 교육을 위한 기관들도 아주 많이 있죠. 프라하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끈 것은 아무래도 영화 프라하의 봄 그리고 원작 밀란 군텔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부염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작가가 있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라하에 독일어를 쓰는 중간 계급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르만 카프카는 야곱 카프카의 넷째 아들로 남부의 피시크에 가까운 유대 마을인 오색에서 프라하로 이주해 외판원으로 몇 년간 일한 후에 액세서리를 파는 소매점을 프라하에 열게 되죠. 이 소매점은 곧 15명의 직원을 줄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헤르만 카프카는 포데 그라디의 양조업자 야곱 레비의 딸 율리와 결혼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그의 작품에 따르면 거대하고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업가로 그려져 있고요. 카프카 자신에 따르면 강하고 건강하고 먹성 좋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만족감에 우세한 끈기 있고 인간 본성과 지식을 갖춘 진짜 카프카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아버지 헤르만에게 아들 카프카는 헛소리나 해대는 몽성가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카프카의 눈에 아버지는 지독한 일벌레로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사업 성공에만 미친 사람으로 보였어요. 더구나 어머니 율리도 남편의 사업을 도와서 12시간 이상을 일하느라 평일에는 부모 모두 집에 없었고 카프카와 그의 형제들은 부모와 하인들이 돌아가며 키웠다고 하네요. 또 자수성가한 상인으로 억세고 독선적이었던 헤르만은 틈만 나면 아들 카프카에게 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해냈는데 부족한 게 없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며 몰아붙였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자연스럽게 카프카의 머리에 자리를 잡았겠죠?
카프카는 독일어를 제1 언어로 배웠으나 체코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프카는 프랑스어와 그 문학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은 플로베르였어요. 1889년에서 1893년 그는 정육시장에 있는 도이체 크나벤슐레라는 남자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초등학교를 마친 후 엄격한 고전 지향적인 주립 김나지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프카에게 성인의 기질이 보이지 않자 독일계 인문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카프카는 루돌프 릴러위, 시오니스트 휴고 베르크만, 엘발트 펠릭스 프리블랑, 오스카 폴락 등 평생을 두고 교류를 하게 된 몇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1901년 프라하의 카일 대학교에 진학한 카프카는 주로 문학과 예술사 강의에 흥미를 보였으나 아버지의 요구대로 법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카프카의 세 여동생 가브리엘리, 발레리, 오틀리는 폴란드 우치의 게토나 나치 수용소로 흩어져 그곳에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중 오틀라는 테레지엔 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뒤 다시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07년 11월 1일 그는 제네랄이라는 공격적인 이탈리아계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9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편지에 따르면 그는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근무 시간 때문에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1908년 7월 15일 이 일을 관두고 보헤미아 왕국의 노동자 사고 보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보험 담당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브로트 베르프라고 밥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1908년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상해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긴 후로 죽기 2년 전인 1922년까지 그곳에서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한편 오후 2시에 퇴근하여 밤늦도록 글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험회사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생활 동안 몇 번의 승진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이 시기에 그의 삶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피트 드래그에 따르면 카프카가 안전 헬멧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1912년 메달을 받았다고 하고요. 보헤미아 왕국의 강철 밀키기의 사망률을 1000명에서 25명까지 낮췄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는 연례 보고서를 직접 편집 작성하는 일도 맡았으며 그 사본을 친구들에게 보낼 만큼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과 함께 카프카는 문학 작업도 병행해 갔습니다. 가까운 친구 막스 브로트, 펠릭스 밀치 등이 속한 그룹을 친밀한 프라하 동아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1911년 여동생 엘리의 배우자인 카를 헤르만이 카프카에게 성명 공장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 그는 ECD 극장의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공연은 카프카가 유다이즘과 관계를 키워가게 되는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무렵 유럽의 노동 환경은 무척이나 열악했습니다. 카프카는 공무 출장과 노동자들과의 접촉 등 이곳에서의 업무를 통해서 관료기구의 무자비성,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카프카가 자신의 작품에서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해 보여주는 깊은 통찰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신적 노마드 카프카에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된 여인은 펠리체 바우어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추궁기 회사 간부였던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912년 8월 막스 프로트, 그의 친구 집 파티였다고 하네요. 바우어는 프로트 매제와 사촌지간으로 부다페스트로 가던 중 프라하에 잠시 들렸을 때였어요. 카프카는 처음 본 그에게 아무런 호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우의 옆자리에 앉는 순간 카프카는 은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여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프카는 만남 직후 거의 매일 바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카프카가 바우에게 얼마나 빠져들었는지는 그를 모델로 삼은 단편소설 심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바우에게 청혼했고 이듬해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몇 주 뒤에 파혼을 선언했고요.
카프카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출세 또는 결혼이 가져올 작가로서의 평화를 깨게 될까봐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신경증은 그로 하여금 혼역을 번복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1917년 7월 두 번째 약혼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핵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마오는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만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카프카 사후에 그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자 그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모두 공개해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고 큰 돈을 벌지 못해 비참하게 살다가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서 요양소와 여동생들의 집을 전전하던 1920년 호텔에서 룸서비스 일을 하던 줄리 보리책과 약혼 후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도 직공이었고 프라하 상류층이고 싶어했던 카프카의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 반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항의의 편지를 쓰지만 아버지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실제로 부지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카프카는 또 다른 여인과 만났습니다. 정신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공허한 감을 그는 또 다른 공허한 관계 속에서 메우려고 했지요. 체코의 저널리스트 밀레나 에첸스키와 잠시 연애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는 잡지에 발표된 카프카의 독일어 화보를 보고 체코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카프카는 만난 날 바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밀레나는 유부녀였고 청혼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운명의 여인을 만난 것은 1923년 7월 발트해안의 멜리치오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양하며 다소 원기를 회복한 카프카는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웠고 그런 희망의 불을 당겨준 것은 유태인 어린이 요양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폴란드 여성 도라 디아만트였습니다. 카프카는 15세 연하의 이 매혹적인 흑발 여성에게 순간 빠져들었고 도라 역시 매일 요양소를 찾아서 아이들과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누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체코 작가에게 매혹되고 말았죠. 둘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맺어졌습니다. 베들린의 싸구려 셋집에서 난폭불을 켜고 살았지만 둘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카프카는 러시아 문학의 영향 속에서 자란 디아만트에게 괴테의 소설가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어줬고요. 밤이면 지필에 몰두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침묵이 흘렀지만 디아만트는 그런 카프카의 모습을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원고를 마친 카프카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원고를 들려줄 때 디아만트는 행복의 극치를 맛봤다고 하네요. 옹색하고 좋아 터졌지만 그 공간은 카프카가 여지껏 경험해본 가장 행복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요. 1924년 2월 카프카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디아만트는 감염의 위험을 마다 않고 요양원을 따라다니며 카프카를 보살폈어요. 긴 외곽의 싸구려 요양원이었지만 카프카는 디아만트가 있어 안도할 수 있었지요. 디아만트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괴력군은 후주까지 퍼져서 카프카는 더 이상 디아만트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필담으로 나눈 마지막 날들의 사랑은 말로 나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카프카는 6월 3일 디아만트의 품에서 지상의 마지막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나이 41세였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불행하게 지냈습니다. 프라하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독일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카프카는 출판업자들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습니다. 발표된 작품들도 제중에 몰 이해 속에서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게 보낸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줄 것을 부탁했을 만큼 쓰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그가 죽은 후 전 세계에 알려졌죠. 20세기 말 2000년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를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섹스피어, 괴테, 세르반테스의 자식이라 불리는 프란츠 카프카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지요.
카프카는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영향은 너무나 커서 카프카스럽다는 말이 여러 언어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904년 문학 친구였던 오스카 폴라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zero, zero, a, 둘, art, sink, six, seven, with, love, yes. Under pressure, no more time. Can we make a move? Overthinking, you and I. What do we have to lose? 상세 유튜브 같습니다. 오늘 지인들과 상세역에서 다시 약속 잡았어요. 편하게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고 거리 이제 사람들 구경하면서 괜찮은 식당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저녁 식사 한번 해볼까 해요. 여기서 출발하는 영상 남기겠습니다. Let's go! Under pressure, no more time. Can we make a 앞 영상을 통해서도 모두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오늘은 체코와 관련된 곳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체코 맥주와 체코 문화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을 다녀온 후로 제가 체코와 프라하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홍대에 그런 곳이 있다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신선한 자극이 넘쳐나는 홍대거리 산책 저와 함께 잠깐 즐기다가 이곳 도착하도록 할게요. 홍대 상승마당 근처를 몇 번 걸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고 지나쳤을 법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동화책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화려한 시계탑의 외관을 자랑하는 캐슬 프라하. 캐슬 프라하는 체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이곳 캐슬 프라하의 외관은 중세 유럽식 고성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괴의 누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외관은 오를로이 천문시계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오를로이 천문시계는 체코에 있고요. 1490년 체코의 시계공이 프라하시의 요청으로 만든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네요. 이곳의 3층에는 체코 문화정보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명소 소개는 물론이고 체코
크리스탈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영화, 문학 등 문화예술 안내와 중소기업 투자 유치 등 복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평일날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거리 영상 남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About menu. 이제 폴탱 같은 종류는 종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벨벳이라고. 걔는 이제 조금 단 거랑 부드러운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하드한 거 좋아해요. 하드하신 거면 이제 가격대도 부담이 없으시고 좀 캐주얼하게 많이 즐기는 네. 맛이고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청 하드하거나 이제 조금 그런 와인들은 가격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죠? 네,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대에서도 좀 바디감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캐슬프라의 내부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카프카의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완전히 그 삐를 받아가지고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특별하게 더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 와인을 소개해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날을 만들어주셨고 그 작은 소개와 작은 친절이 상당히 기쁜 그리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유럽의 아름다운 도시 체코 프라하를 재구성한 이곳 캐슬 프라하 홍대점은 국내의 다수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오래된 중세의 고성을 개조한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사례가 많지만 한국에서도 서양식 음식 주점을 보니 굉장히 조금 이색적이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둘러보는 사이 저희가 주문한 식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것은 그릴드 머쉬룸 샐러드와 비프 굴라쉬였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음식은 그릴드 머쉬룸 샐러드죠. 버섯의 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질 만큼 정말로 맛있었던 샐러드였던 것 같습니다. 버섯 샐러드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 때문에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만들어 먹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음식은 비프 굴라쉬죠. 비프 굴라쉬 같은 경우에는 엄선된 소 아롱사태를 24시간 고아낸 육수에 삶아내고 저온에 조리한 스튜로 빵과 함께 즐기는 전통 체코 음식입니다. 정말 소고기의 부드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육수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튜였던 것 같고요. 체코가 고기 음식을 주로 선호한다고, 내륙 지방이라서 당연하겠죠. 그리고 야채와 함께 즐기는 체코 음식, 외국인 친구의 추천 때문에 제대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영상에서 제가 손을 휘휘 젓는 장면은 지금 제 폰이 기운이 떨어짐에 의해서 액정이 까매진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이 담긴 모습이에요.
추워지면 액정이 까매지는데 정말 이제 수리를 받던지 폰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폰이랑 그만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조금 더 버티다가 폰 바꾸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식사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주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체코에 관한 것이었고, 체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체코의 발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네스북에 1위로 등재가 되더라고 했는데요. 이 외국인 친구가 가르쳐주는 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편하게 메이종이라고 부르는 그 가르쳐서는 메이종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바이브레이터와 발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여성어, 남성어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어려운 언어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의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시장 광장 오를로이 천문 시계탑을 재현한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은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요. 내부의 앤틱한 유럽식 인테리어와 인형 장식 등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어둑하고 세련된 내부 분위기는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이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테라스석에서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입맛을 돋우는 식전 빵부터 처음 맛보는 체코 전통 음식, 이것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다양한 메뉴로 맛보는 즐거운 식사 시간의 호사스러움을 이곳에서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체코 맥주 전문점으로 유명합니다. 100% 체코 스타일의 8가지 맥주와 체코 전통 음식을 안주로 곁들여 먹어보면 프라하의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은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을 정도예요. 이곳에서 특별한 요리를 즐기며 그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오붓하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음식 맛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Started out with half and I flipped it in a double. Started out with half and I flipped it in a double. Said I'm a king, we gotta go. Take one, then I dash away from Popo. Yeah, snakes around my grass, they want my dodo. But I keep a 40, they don't know, no. Got the Henny, you get cold. Smoke on Reggie, that's a no-no. Driving slow-mo in the photo. Bitches ready for them photos. There's a lot of things on my mind, yeah. Stacking money like 365. Cause this shit is real. Cause this shit is real. Cause this shit is real. 이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국에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가을 여행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일상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이 되고 백신 개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도 되네요. 저는 영상 찍을 때 제외하고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riving slow-mo in the photo. Bitches ready for them photos.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대에서 떠나는 작은 체코 여행 잘 마치고 귀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튜브 갓티였습니다.